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6부 단종의 비극은 전설이 되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7년 10월 원통한 새 단종은 무수한 전설을 남긴 채 역사의 비극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전 시간에 언급드렸다시피 세조실록에서는 단종이 자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단종의 시신을 예로서 장례를 치러주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 선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종이 자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약을 거부하고서 자결을 한 것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자결을 강요로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시신도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뒤에 한동안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감히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려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동안 말이 없으니까 결국 이 단종의 시신도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종의 시신이 쓸쓸하게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정말 유명한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죠. 그게 뭐였냐면은 당시 영월 지역의 향리였던 호장급이었습니다. 엄흥도라는 인물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 자식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단종 라인인가? 감히 일개 향리 주제에 나한테 반하는 행동을 해? 그러면서 이제 세조한테 찍혀서 뭔가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다들 이것 때문에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동정은 표했지만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건데, 자, 그래서 주변에서는 나름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그러자 엄흥도라는 인물이 굉장히 포스 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올바른 일을 하고서 화를 입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하자. 자, 그러면서 이제 의연히 단종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해 나갔다라고 하죠. 물론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이 엄흥도라는 인물의 신변에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시시하면서 꽤나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지켜졌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이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냐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식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종이 너무 좀 억울하게 그렇게 갔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이거는 심지어 세조의 와이프였던 정형우 윤씨조차도 좀 자기 남편이 너무 과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성종 무렵쯤 가면은 약간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풀어지게 돼요. 그래도 성종 입장에서는 세조가 할아버지니까 이걸 뭐 대놓고 비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중종 때 가서 확실히 이제 이때부터 살인 세력들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종 무덤에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폐위를 돼가지고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었고, 어쨌든 이제 명목상으로는 간신배들한테 속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른 군주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저 좀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제사라도 좀 지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슬슬 이제 신압으로 단종에 대한 그런 이제 동정 여론이 조정 내에서도 스물스물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선조 때 되면 아예 그냥 왕 앞에서 경연 자리에서 기대승이 대놓고 단종 좀 불쌍하게 가셨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고, 이게 계속 뒤로 가서 숙종 때 가면은 완전히 복권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중종 무렵에 가서 단종 무덤에다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장향이었던 엄흥도가 이처럼 의로운 일을 했다라는 사실도 비로소 이때 가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 숙종 무렵에 가서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종에 대한 신원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도 이제 왕릉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단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래는 노산군이었지만 이때 이제 단종이란 묘도 올리게 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단종이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종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누구였냐면은 다름 아닌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 송씨였어요. 정순왕후 송씨는 17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버지였던 송현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단종까지 잃었죠. 그리고 본인도 폐서인이 됐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세조가 사실은 좀 반쯤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결혼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이 됐던 집안이 바로 송현수의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죄죠. 근데 운 나쁘게 하필이면은 이제 곧 쫓겨날 임금의 왕비가 된 그 가문, 바로 그 죄로 이 정순왕후 송씨도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의 나이에 벌써 이제 과부가 된 거고, 이건 뭐 재혼은 꿈도 꿀 수가 없죠. 신분도 신분이거니와 아무리 폐서인 됐어도 원래는 왕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송씨는 아버지도 잃었겠다, 집안도 폭삭망했겠다, 폐서인까지 됐겠다, 이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세조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량을 베풀어 주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의왕후 윤씨 같은 경우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유배 생활까지 그렇게 험악하게 하지는 않고 동대문 밖에 조그만한 초가를 짓고 살았다라고 하죠. 뭐 초가집 한 채가 초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시대에도요,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중산층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원래 왕비였는데. 정말 참 비참하게 인생을 산 거죠.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인생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정순왕후 송씨는 무려 82세까지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82세까지 살면서 그야말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산 거예요. 세조 치세, 예종 치세, 성종 치세, 연산군 그 폭정까지 다 본 거죠. 이렇게 가혹한 운명을 견뎌야 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정순왕후 송씨가 받아야 했던 아마 가장 큰 처벌은 유배에 이른 게 아니라 결국 이런 무병장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단종 일가의 비극적인 운명 때문인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단종에 대한 동정 여론이 굉장히 폭넓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반대로 이제 세조에 관해서는 좀 이런저런 흉흉한 풍문들이 돌았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세조가 일반 백성들한테 무조건 욕먹는 군주는 아니었어요. 폭군, 암군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은 아닌데, 다만 좀 이제 그런 거 있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저거 좀 인간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대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확실히 능력도 있고 실적도 쌓았고 정치적 커리어도 화려한 건 맞는데, 저 사람 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개인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어, 혹은 뭐 좀 인간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들, 세조가 좀 딱 그런 유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문들은 단순히 풍문으로 끝나질 않고 종종 이제 수많은 야사나 민간 설화 등으로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사에 보면 참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세조가 형수인 현덕왕후 권씨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태종 이방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하고 실제로 트러블이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는 신덕왕후 강씨에 대해서 나름 원한을 가질 법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세조하고 현덕왕후 권씨는 이렇다 할 접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악연을 엮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현덕왕후 권씨에 대해서도 좀 못되게 그렇게 굴었죠. 나중에 이제 사후 이야기이긴 하지만 폐서인으로 막 강등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봉군도 다 이제 무덤도 이제 왕릉에서 일반 무덤으로 강등시켜버리고, 그런 이제 조치들을 취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덕왕후 권씨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풍문도 당시에 꽤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스토리는 이래요. 어느 날 세조가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현덕왕후 권씨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세조를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너가 아무런 죄가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똑같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세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뭐 또 다른 야사에 따르면은 세조를 향해서 침을 뱉었다라는 그런 이제 거의 뭐 전설의 고향 수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형수였던 현덕왕후 권씨한테
침을 맞았는데 그 맞은 자국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조가 피부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실제로 세조가 피부병을 앓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천행을 좀 많이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당대 사람들이 대강 요거를 엮어가지고 또 이야기꾼들이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세조의 장자였던 의경세자는 병을 앓다가 공교롭게도 단종과 같은 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저런 소문도 많이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야사의 내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의경세자가 죽은 것은 단종보다 한 달 정도 앞서요. 그러니까 의경세자가 먼저 죽었고 단종이 그 다음번에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야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종이 죽은 거에 대한 원한으로 현덕왕후 권씨가 저주를 퍼부었고 그래서 의경세자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시기적으로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 뭐 굳이 이제 앞뒤를 맞추려면은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현덕왕후 권씨가 저주를 퍼부었고 그래서 의경세자가 죽었다. 그래서 세조가 홧김에 단종한테 사약을 내렸다. 이런 스토리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요거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절묘한 시기에 의경세자가 요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풍문들이 세간에서는 꽤나 인기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세간에서는 저 결국에는 이제 현덕왕 권씨의 원한을 받아서 저런 거 아니냐, 뭐 나름의 이것도 업보가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많이들 수군거렸고, 그래서 뭐 이제 일설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세조도 이러한 점이 많이 신경이 쓰여서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렵에 세조 말고도 온갖 풍문에 휩싸여서 곤욕을 치른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신숙주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에는 그렇게까지 타겟이 안 됐는데 유달리 이때 이제 신숙주가 타겟이 되었죠. 관련된 유명한 스토리는 이겁니다. 단종 보기파가 거사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국문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숙주가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됐는데 신숙주는 당연히 이 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종 보기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별 탈이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부인이 자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신숙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한테 물었죠. 도대체 지금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부인도 역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신이 평소 성산문 대감하고 굉장히 절친했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서 그리고 또 충의를 다하기 위해서 성산문 대감하고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시 오늘 거의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화가 그냥 나한테 미치기 전에 차라리 나도 저리를 따라서 자결을 하고자 이렇게 했던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신숙주는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고 이걸 본 신숙주의 부인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결국 자신의 남편이 변절을 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서 굉장히 크게 격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숙주의 부인은 신숙주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조가 없을 수가 있냐면서 비난을 가했고 당황한 신숙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났대요. 근데 부인이 대답이 없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살며시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 부인이 이미 자결을 해가지고 결국 부인 혼자서 홀로 절의를 지켰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특히 신숙주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광수의 소설에도 인용이 돼가지고 꽤나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은 신숙주는 지조 없고 절개 없는 인간, 숙주나물처럼 잘 변하는 인간. 그런데 신숙주의 부인은 저렇게 지조와 절개를 마지막까지 지켰다. 저거야말로 진정한 여장부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도 걸크러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신숙주의 부인은 이미 이 시점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종 보기파가 이렇게 숙청되기 1년 전에 신숙주가 명예 사은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신숙주가 참 외교 쪽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맡던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선판 정몽주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충의와 절개가 없는 정몽주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때 신숙주가 명예사원사로 파견됐을 때 이미 신숙주의 부인은 중병을 앓고 있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이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숙주는 명예사신으로 파견되던 도중에 자신 부인의
죽음 소식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신숙주가 지조가 없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눈앞에 자결한 부인은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작고한 상태였고, 이게 뭐 유령이 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뭐 만약에 신숙주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죽은 부인의 원혼이 나타나가지고 막 신숙주한테 그렇게 호통을 쳤다 하더라 했으면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감 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정수당과 송씨가 날마다 단종을 그리워하며 영월이 보이는 고개에 올라섰다라는 동망봉 전설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단종의 원언 때문인지 영월의 사또가 부임하기만 하면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다는 이야기. 이게 이 이후로도 수많은 전설에 많이 차용이 되는 스토리죠. 아주 전형적인 레피시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때 많이 떠돌았고요. 그리고 단종이 사실은 뭐 죽은 게 아니라 태백산의 산신령이 돼가지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돌봐주고 있다더라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이 단종과 관련된 전설들은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의 승자인 세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물이 단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처럼 단종과 관련된 수많은 전설들이 만들어지고 민간에서 구전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여론이 단종에게 동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시 민간에서 저런 온갖 종류의 전설들을 만들어가지고 단종을 뭔가 이제 좀 그리워하면서 축해 세워주고 세조와 신속주 같은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왔겠냐 이거죠. 심지어 단종에게 사약을 들고 갔던 금부도사 왕방현조차도 단종의 죽음을 굉장히 애통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약을 들고 가서 차마 말을 건네지 못해가지고 엎드려서 계속 통곡만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요. 또 왕방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이게 있습니다. 왕방현이 사약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썼다라는 시가 있죠. 그 시의 내용이 이래요. 천만리 머나먼 길 고운님 여의없고, 여기서 이제 고운님이 바로 단종이죠. 내 마음 둘 곳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마음 같아 울어 밤길 예는구나. 자신의 그 울적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의 내용을 보면은 형을 집행하러 갔던 사람조차도 단종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이었다. 그럼 일반 백성들한테 단종이 얼마나 이제 동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통한 한 마리의 새 단종은 역사의 비극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단종의 비극은 이제 전설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승자인 세조보다도 더 승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비극적이긴 해도 단종이 최후를 맞이함에 따라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세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쨌든 세조 입장에서는 계속 찜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단종이 떠났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세조가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조실록이라고 해놓고 계속 단종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단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말로 세조시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세조는 어떤 왕이었는가? 도대체 왜 세조는 왕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그리고 세조가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는가? 다음 시간에는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